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강의 계획서를 잠깐 봐봐요. 이 기출특강은 강의서가 꼭 있어야 돼. 물론 뭐 동영상 들으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지만 실강 들으시는 분은 날짜를 잘 체크하셔야지 되고 달력에다 표시해 놓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기출특강이 이제 해마다 하는 건데 이제 우리 배병환 선생님 뭐 감수한 그 기출문제 이게 7개년 기준으로 잡는 거거든요. 기출을. 그럼 그 전에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7개년 그 8개년 더 그 초창기 때 문제도 있지만 일단 최근 7개년 기준으로 해서 최근 7개년 기준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5판인데 5판 기준으로 최신판 5판 기준으로 따지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문제인 거예요. 법무사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올해 2020년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2014, 15, 16, 17, 18, 19, 20 하면 딱 7년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횟수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에 나와 있는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 앞에다가 이제 2014년이 20회고 15년이 21회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26회인 거야. 26회. 거꾸로 역산하면 몇 회가 몇 년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26회예요. 2020년 26회라고. 그걸 표시해 놓으면 이 교재에는 횟수만 적혀 있어. 횟수 몇 회. 뭐 그러니까 26회, 25회, 24회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고. 연도로 안 적혀 있고. 연도로 환산해서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구나. 딱 감이 오잖아. 횟수는 감이 안 와. 몇 회인지는. 그래서 7개년치이고 이제 민법부터 시작하는 거고 해마다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취지는 뭐냐면 이 법무사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먼저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출제되는지 아는 거고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그리고 뭐가 출제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기출문제든 객관식 문제집 어느 걸 생각해서 볼 때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지만 OX로다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OX. 내가 푸는 지문이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공부해 나가셔서 체크를 해놔야지 이 5개 중에 내가 풀었는데 답을 맞췄다. 그럼 맞힌 거 아니야 그거는. 나머지 4개 지문이 다른 때서는 답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공부한 거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OX로다가 공부를 연습해 두셔야지 실제 시험에서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8일 오늘 일요일 날 하는 거고 다음에는 25일이고 다음 게 토요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 다음 주는 계속 토요일은 딱 한 번 있어. 31일. 10월 30일 토요일 한 번 있고 지금 6회분인데 5회는 일요일 날 하고 한 해만 토요일 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고 시간은 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2시부터 6시까지이고 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요 시간대로 간다. 이렇게 강의 계획서도 저도 요 시간대에 맞춰서 준비를 할 거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교재로 가보세요. 교재로 가보시면 이제 민법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올해가 5판이고 작년이 4판인데 4판 가지고 계신 분은 혹시 4판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모르겠어. 뭐 혹시 동영상 같은 분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4판 가지고 계신 분은 26회를 추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판에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이 있었던 거죠. 근데 7년치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 양을 늘리면 안 되니까 19회, 그러니까 2013년 문제를 빼버리고 올해 문제에서는 5판에서는 26회 문제, 2020년 문제를 추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파트별로. 그래서 작년판 가지고 계신 분은 26회만 추가시키면 되는 거죠. 여기 작년 문제집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분량을 따지면 민법 분량이 몇 페이지쯤 되냐면 293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예요. 그러니까 306페이지야. 페이지를. 그러면 이걸 이제 6회 이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회니까 제가 6회분이잖아. 그러니까 한 회당 몇 페이지씩 하면 이게 떨어지냐면
51페이지 하면은 6회, 딱 306페이지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51페이지 진도가 짝짝짝 이렇게 나가면은 6회면 이 민법 기출문제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5개 지문을 다 안 해요. 그 문제에서 2개 내지 3개. 때에 따라서는 5개 다 하는 경우도 있어. 특히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거 고를 때 뭐가 틀렸는지 알려면은 다 체크를 해야 가는 게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2개 내지 3개. 그 한 문제에서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 5개를 다 모르는 경우 거의 없어요. 꼭 2개, 3개, 3개까지도 잘 헷갈린다? 공부가 안 돼 있는 분이야. 공부가 좀 돼 있으면 아는 게 한 60% 내지 70%될 거고 모르는 게 한 20, 30%될 거예요. 근데 20, 30%가 그 문제가 다 모르는 게 아니라 2개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가. 왜? 5개 중에 3개는 쉬운 지문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근데 항상 헷갈리는 건 2개 내지 3개예요. 2개. 3개까지 헷갈리면 좀 공부가 안 되는 거고 2개, 한 10대 문제가 2개가 헷갈린다. 그 중에서 많이 맞히면 고득점 하는 거고 적게 맞히면 점수가 이제 간당간당 하는 거고 이런 식의 문제인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래서 저도 5개 지문을 다 안 하고 할 때도 있지만 2개 내지 3개 정도로다가 해가지고 그래 시간도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아요. 2개 내지 3개 정도로다가 쉬운 건 안 한다 이거 쉬운 거. 헷갈리는 거, 좀 중요한 거 이런 거 위주로 의미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민법 총칙부터 하고 오늘 분량은 어디까지 제가 잡아왔냐면은 일단 348페이지 기간 전까지, 즉 소멸시효 제출기간 전까지 일단 할 예정인데 상황 보고 좀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0 몇 페이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민법 총칙부터 처음 문제 한번 보죠. 민법 일반 해가지고 제1번 신의칙, 그 파생원칙, 신의칙, 파생원칙, 뭐 권리남용 이런 관련된 문제인 거죠. 자, 답지문은 4번 지문이고 뭐 잘 물어보는 시험 문제예요. 자, 과실상계와 관련된 건데 과실상계는 어느 때 적용되는 거예요? 과실상계는 채무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 불법행했다는 손해배상 관련해서 채무자의 책임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즉 손해배상 액수를 채무자의 손해배상 액수를 채권자한테 어떤 귀책이 있다고 봐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하는데 액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책임 제한 이거하고 같은 말이 과실상계예요. 즉 채권자의 어떤 귀책이 있으면 물론 이제 채권자의 귀책이 채무자의 그 고의과실과 같은 정도로 귀책은 아니에요. 약한 부주의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채권자한테도 어떤 약한 부주의로서 귀책이 있으면 채무자의 손해배상을 채무자한테 손해배상할 때 어떻게 액수를 좀 채무자의 손해배상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채권자의 귀책과 관련해서 이게 과실상계고 과실상계의 다른 말은 채무자의 책임 제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채무자의 책임 과실상계가 어느 때 인정되냐면 채무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 불법행했다는 손해배상일 때 인정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의 명문의 규정이 있고 그것을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형태로다가 적용하고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 안 되는 건 뭐냐면 이행 책임일 때는 과실상계가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이행 책임이 가장 대표적인 걸 뭘로 드냐면 표현대리 책임을 들어요. 표현대리. 본인한테 상대방이 본인한테 표현대리라고 해서 본인한테 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야. 이럴 때는 과실상계 적용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원상회복으로서 이행책임. 원상회복 언제? 해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행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원상회복. 원상회복 책임. 자, 그럴 때도 과실상계 인정 안 해요. 또 원상회복은 또 어떤 의미에서 과실상계 인정 안 되냐면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과실상계 적용 안 돼요. 원상회복도 일종의 성질이 뭐야? 부당이득의 성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 이행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과실상계 적용 안 된다. 부당이득이라는 측면에서 과실상계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 4번. 계약 해제료나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원칙. 여기에 헷갈리면 안 돼.
신이치 궁평 원칙으로도 안 돼. 과실상계. 해제와 관련된 원상회복 관련해서.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준하여 권리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 네. 자, 또 하나 더 지문을 확인하고 가면 3번 지문 정도 같이 한번 볼게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성칠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소송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배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한 것이 권리남용이 돼버린 거야. 잘못 권리행사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도 불구하고 물어주게 됐어, 손해배상을. 그리고 나서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취지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 소멸시효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시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단서적 표현이 있어요.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걸 가로로 묶으시면 돼. 그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식사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원인과 공무원이 원인이 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부상권 인정된다라는 취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가 좀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요 신칙 파트와 관련해서는 올해 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26회. 그 26회가 2020년 올해 6월 말쯤에 본 문제인 거죠. 그 중에 신칙과 관련된, 민법 청취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 3번 지문 정도만 보시면 돼요. 3번. 나머지 그 1번, 2번, 4번, 5번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 자, 이번에 3번 지문을 보면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가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자,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번에 3번 지문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고 경제적 상황 동그라미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발생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사정 변경을 이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계속적 계약,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 이게 키워드예요. 경제적 상황 변화. 즉 경제적 상황의 변화 그 자체만 가지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냐 이 소리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 이게 피트니스 클럽 관련된 최근 판례가 하나 있는데 피트니스 클럽 호텔을 운영하는 자가 이제 호텔을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클럽을 같이 운영을 했어요. 피트니스 클럽 회원을 모집하면서 보증금을 얼마씩 받았겠지. 한 사람당 500만 원, 100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받았겠지. VIP 고객이면 뭐 500 뭐 이런 식으로 받았겠지. 근데 그 피트니스 클럽이 그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경제 사정이 변경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으로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게 됐어. 그러니까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사정 변경, 물가 상승, 그래서 내가 도저히 운영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으로 너와 나와서의 피트니스 클럽 가입 계약은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주겠다. 이렇게 통보한 거예요. 이게 유효하냐라는 거예요.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해지할 수 있냐? 물가 상승 반영, 경제 상장 변경 이것만 갖고 해지할 수 있냐? 안 된다라는 취지 판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해설 부분을 잠깐 한번 가볼게.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는 자, 요런 취지도 한번 생각해. 이례적 매매 계약. 자,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보통은 해지란 표현을 많이 써요. 임대차 계약도 계속적 거래 관계로 볼 수 있어. 그래서 해지란 표현을 쓸 수 있어. 자, 이례적 매매 계약에서 사정 변경 의의를 해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자, 우리 판례는 변, 책, 신, 객. 요 요건에 해당하면 이례적 매매 계약도 사정 변경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판례가 그러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를 인정해 준 사례냐?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 여기에 걸려서. 즉 우측 동그라미 3번 지문 해설 부분 잠깐 가볼게요. 여기에 변책, 신기 이건 두 문자예요.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295페이지 해설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어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에다 동그라미. 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외워두면 2차 공부할 때 답안지에 부드럽게 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그 책임 없는 사유의 책자야, 두 문자. 것으로서 계약 내용들의 구속을 인정한다면 신이 측에 현재의 반응은 결과 변책, 신까지 찾아내셨죠? 경우에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에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서 일반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변책 신객에 해당하면 이례적 매매계약도 사정 변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 판례 말고도 다른 판례가 또 있는데 다른 판례는 객관적 사정 변경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해제가 안 된 사례들이 대부분. 어떤 사례냐면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토지를 매수했는데 토지 위에 건물 지어서 영업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토지를 매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애당초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어. 토지를 매수해서 나중에 건물을 지으려고 봤더니 매매계약 다 치르고 토지한 등기도 다 끝났어. 건물 지으려고 봤더니 법령이 바뀌어서 애당초 토지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았는데 못 지는 땅이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담보 책임이나 차거 문제야. 그게 아니라 토지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땅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고 매수했는데 매수하고 등기도 다 끝났는데 이후 법령이 바뀌어서 토지 위에 집을 못 짓게 됐어. 건물을 못 짓게 됐어. 그럼 영업 못하게 됐잖아.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매도인한테 해지할 수 있냐 이 소리예요. 자, 주관적 사정 변경이다. 즉 건물에서 영업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건물 지어서 영업할 목적이 그건 주관적 사정이지 객관적 사정이 아니다. 따라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객관적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된 사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3번 5째 줄 정도지.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되지 아니한 사정, 기초가 되는 사정의 변경이 돼야 되는데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 변경?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식의 판단을 볼 수도 없다. 끝까지 받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번에 나머지 지문을 안 저는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한테 맡긴다. 어렵지 않다. 읽어보면. 자, 권리 주체와 관련해서 자연인과 관련된 문제. 자, 1번. 자연인의 능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번 지문이 답지문인데 이것도 잘 물어보는 취지 문제예요. 즉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이 되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 때는 종전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인은 별도 심판 없이 종료된다. 그게 아니라 별도로 종료 심판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도 잘 물어본다. 시험에. 자, 이번에 3번 지문도 가볍게 본다. 가정법원은 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도 도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죠. 의하여도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행위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3조 2항 종은 물어보는 문제고. 자, 2번 부재한 실정과 관련된 문제. 요 3번과 관련된 답지문. 또 297페이지, 몇 페이지야? 298페이지 또 실정성과 관련된 답지문. 이게 시험에 잘 물어보는 문제예요. 먼저 2번 부지와 실정 옳지 않은 것은 답지문은 물론
4번 질문이죠. 답지문부터 먼저 볼게요. 실종 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 경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그러나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사망 간주 시점이 소재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확정 판결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서 무효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죽은 사람 상대로 소송 제기하고 죽은 사람 상대로 판결을 받게 되면 무효 소송, 무효 판결이에요. 그런데 실종 선고는 특징이 있다라는 게 특징. 자, 이렇게 실종하면 보통 실종 5년, 특별 실종 1년, 보통 실종이라고 가정하고 5년 동안 남편이 나가서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아내가 이해관계인이 실종 선고를 법원에 신청한다. 실종 선고. 실종 선고 신청. 실종 선고 신청. 하면 법원에서 어떻게 실종 선고 판결이 나겠죠? 실종 선고 판결. 확정된다. 그러면 사망 간주 시점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요. 사망 간주 시점이. 실종기간 만료 시점으로 사망 간주된다. 간주. 판결 확정되면 요 시기로 소급해서 간주된다. 그러면 이때 사망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문제는 실종기간 만료, 실종 선고 신청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요 실종자를 상대로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제기. 그래서 판결받았다. 부재자를 상대로. 그러면 확정되면 요 시기로 간주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 제기하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제기한 꼴이잖아요. 그러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 시점 이게 실종 선고가 생겨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망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망한 사람도 소제기를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또 부재자가 이때 이건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것은 피고로서 부재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안이고 무효 소송 아니고 무효 판결 아니고 또 이 시기에 실종자를 위해서 부재재산 관리인이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했어.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자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의 권리도 소멸해요. 대리권도 소멸해요. 그럼 부재자 대리인이 요 시기에 소제기한 것이 당사 능력이 상실한 상태 소제기한 거냐?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즉 원고 측면, 피고 측면 다 될 수 있다네. 부재자 측면과 관련해서 그렇죠? 부재자를 상대로 소제한 것이 무효 판결 아니고 사망한 이후 소송 제기한 거 아니고 또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소제기한 것도 당사 능력 없는 자가 소제기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법하다. 그런 측면의 문제가 그 3번에 5번 지문도 그런 취지 문제다라는 거예요. 2번에 4번은 부재자 측을 피고로 한 그 소송 얘기고 3번에 5번 지문은 원고 측, 부재자 그 재산 관리인이 원고 측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예요. 잘 물어본다 시험에. 그럼 3번에 5번을 먼저 가볼게요. 3번에 5번.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언제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제기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 소송 계속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감지되는 경우에는 위 소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 능력 왜 부재자가 사망하면 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도 소멸하잖아. 그러면 대리권 없는 자, 권리 능력 없는 자가 소송 제기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소급하여 당사 능력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된다? 그렇지 않다. 잘 물어본다. 다시 앞으로 2번으로 가셔서 2번에 1번 지문도 한번 볼게요. 민법 27조 2항은 전지는 전쟁과 관련된 얘기예요. 전쟁 그 장소,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이게 다 특별실정과 관련된 얘기죠.
기타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의 사망이 확실시 되는 사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항공기, 선박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죠. 실정 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별 실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이게 키워드야.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 즉 특별 실정에 해당하는 사유 아니다라는 거야. 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물에 뛰어들었어. 그럼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 살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만일 이렇게 나오면 잠수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그럼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잠수 장비를 착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다. 3번에 3번 지문. 같은 문제가 또 같은 취지 지문이죠. 3번에 4번을 가봐요.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했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27조 제2항에 의해서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 할 수 없다. 다시 앞으로 2번으로 가셔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5번 지문이죠. 2번의 5번 지문. 이것도 잘 물어본다. 2번의 5번 지문을 가보면 사망한 것으로 관여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 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재산 관리는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자, 거기가 키워드야.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 관리인에 대한 선임 결정이 취소하기 전에 재산 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는 법원의 처분 허가 등 모든 처리를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3번으로 가셔서 3번의 답 지문은 봤죠? 3번 지문도 봤죠? 4번 지문 하나만 볼게요. 3번의 4번 지문. 실정 선고를 인하여 실정유한 만료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정 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게 키워드야. 실제로 실정 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정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관련된 실정과는 달리 사망 실정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다른 상속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자, 3번의 해설 부분의 5번을 가볼게요. 3번의 해설 부분의 5번을 내려가 보면 밑줄이 있죠? 거기를 한번 가볼게. 실정 선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정 기간이 만료된 실정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 거기를 밑줄 안 그렸지만 자, 가로를 묶어보세요. 실정 선고가 확정된 때 사망한 승인심에서 이걸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드리는 거예요. 실정 선고가 확정된 때 소송 절차가 중단되어 부재자의 상속인 등이 이를 수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소재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 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앞으로 실정 선고가 확정된 때 소송 절차가 그리고 수개인이 수기한다. 이는 어떤 취지냐면 민사소송, 민사소송법에 약간 쟁점이 들어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민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실제로 법원 사망한 승기시험에서 민법으로 물어봤어. 물론 여기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다른 문제에 기출 문제가 있다 이 소리예요, 제 말은. 자, 보통 민사소송에서 소송 계속 중, 소재기 계속 중, 법원의 소장본 송달되면 소송 계속이라는 표현을 써.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수계 절차를 밟아요. 소송 계속 중에 아무 때나 사망이 아니야. 소재기 전에 사망하면 당사자 능력 상실이야. 근데 소재기 이후 소장본 송달, 특히 소장본 송달 이후 그걸 소송 계속이라는 표현을 써. 소장 부본 당사자 소장본 송달 피고죠. 특히 소장본 송달된 이후 소송 계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장 부본 송달 이후 피고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소송 절차는 중단돼요. 그리고 수계 절차를 밟아. 즉 원고가 그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자, 지금 제가 뭘 지금 포인트를 두고서 사망, 소송 계속 사망. 그러면 소송 절차가 중단, 그리고 수계 절차 이런 절차를 밟아요. 중단, 수계 절차.
그럼 사망이 기준이 사망인데 실종 선고도 사망이 언제 기준이야? 이때가 사망 간주야. 실종 선고 확정됐어. 그러면 이때 사망 간주야. 그럼 어때? 이때부터 소송절차 중단 그리고 수의절차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종 선고 확정된 때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일정 기간 6개월이라는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때부터 수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취지 판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 선고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 선고 확정된 때인 것이지 실종 기간 만료 사망 간주 시부터 소송 절차 중단 그럼 틀린 거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4번으로 가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2019년도 문제죠. 답지문은 뭐 지문이 길어. 요즘 문제가 이런 취지인 거예요.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답지문은 딱 보면 알아챌 수 있는데 그 4번의 답을 골라내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을 풀어가 보면 어떻게 해? 시간을 뺏는 거야. 시간을. 그럼 4번이 답지문인데 답은 쉽다고. 미성년자는 다양한 인격 발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하에 복수의 미성년자 후견이 허용되고 있다. 자, 성년 후견이 있고 미성년 후견이 있는데 미성년 후견인은 뭐예요? 미성년자 후견인은 한 사람밖에 안 돼. 한 사람밖에. 그러니까 복수 후견 틀렸다라는 거예요. 성년 후견인은 복수 돼요. 법인도 돼. 근데 미성년은 법인 안 되고 자연인만 되고 한 사람만 돼. 죄송해요. 미성년 후견인은 한 사람만 된다. 한 사람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잘 물어보고. 자, 다른 지문도 한번 봐보면 4번의 1번 지문을 볼게요. 자, 문역자의 책임을 제하는 민법 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서 수익자 범위를 정한 748조의 특칙, 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반환 범위를 한정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 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치 적용되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즉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행위 무능력자 취소되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의사 능력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141조가 적용된다. 그래서 특히 단서가 적용된다. 자, 여기서 이제 그것보다는 요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 141조 단서, 미성년자 특히 법률행위 취소와 관련된 얘기죠.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748조의 특칙,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지. 왜 141조 단서가 748조의 특칙이냐? 일반적인 법률행위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일반적 규정은 748조 1항, 2항 정해. 1항은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부당이득으로서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됐을 때. 자, 2항은 748조 1항, 그러면 748조 2항인데 1항은 수익자가 선인 경우, 선일 경우는 현존이익한 데서 반환이야. 자, 악의 수익자는 어때요? 현존이익뿐만 아니라 손해가 있으면 손화, 이자가 지연손익이 있으면 지연손익까지 다 반환해줘야 돼. 이자뿐만 아니라. 근데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한 데서 반환이야. 근데 141조 단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와 관련해서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한 데서 반환이야. 즉 악의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현존이익한 데서 반환이야. 그렇기 때문에 141조 단서가 748조보다 우선 적용된다.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한 데서 반환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5번에 2번 지문도 공부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미성년자는 법정, 만 19세가 안 된 자가 미성년자죠. 만 19세가 안 된 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하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안 받고 법률을 했다면 법정 대리인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추인도 할 수 있어. 추인은 법정 대리인 당연히 추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어? 없어. 미성년자 주의에서 벗어나야지 추인할 수 있어. 차이점이에요. 다시. 미성년자는 스스로 자기가 한 범위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인은 미성년자 지위를 벗어나야지 추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미성년자는 법정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 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회사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냥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거예요. 신용카드 이용 계약. 자, 미성년자가 이 카드를 가지고 가맹점 가서 노트북을 하나 구입했어요. 노트북. 카드를 긁었다 이거야. 카드를 긁고 그랬을 때 이후 요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미성년자 상태에서 법률에 취소했으니까 법정 대리인이든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어요. 요 취소.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거야. 카드 이용 계약, 노트북 구입, 취소. 이랬다면 신용카드 회사가 미성년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부당이득인데 법률이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돈이죠. 선악불문하고 부당이득이야.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노트북을 이렇게 가져갔겠죠. 자, 여기가 취소가 되더라도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어. 요거 유효야. 이게 취소가 되더라도 요거 유효다라는 거예요. 취소 되더라도 취소 안 되면 당연히 유효고 취소 되더라도 요거 유효. 요거는 무효. 그럼 부당이득인데 부당이득이 가져간 노트북을 내놔라 하는 거냐? 아니면 유자가 요 신용카드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가맹점은 여기다가 전표를 제출하고 나중에 돈을 받죠? 이렇게 돈을 청구하지? 이런 꼴이지? 이럴 때 신용카드 회사가 미성년자한테 청구하는 부당이득이 노트북이냐? 금전상 부당이득이냐? 뭘로 봐요, 판례가? 금전으로 본다. 그럼 뭔 차이가 있냐? 자, 금전은 현존함이 현존이익해서 반환이에요. 금전은 현존함이 추정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해야 돼. 그런데 물건은 현존함이 추정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현존한다고 입증해야 돼. 입증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판례는 뭘로 본다? 금전 부당이득으로 본다. 금전 노트북 부당이득이 아니라 물건 부당이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미성년자 측에서 반환을 안 하려면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해야 된다. 낭비해서 써버렸다. 술 먹고 써버렸다. 현존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물건을 샀다. 그럼 금전을 갖고 뭐 다른 물건을 샀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전상 부당이득으로서. 그러니까 금전 부당이득이니까 입증하기 어렵다 이 소리예요. 입증하기 어렵다.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하기 어렵다. 그런 취지로 금전상 부당이득이냐 물건상 부당이득이냐 자, 입증 책임 문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 다른 문제에서. 법인 관련해서 1번 법인 기관 옳지 않은 것은 답지문은 1번 지문이고 또 잘 물어봐요.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이상 타인을 하여금 포괄적 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자, 법인은 둘로 나눠서 공부하셔야 돼. 민법상 법인과 상법상 주식회사 법인을 구별하셔야 돼. 그쵸?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에요. 상법상 법인은 영리법인이야. 주식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 그쵸? 자, 상법상 법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가 다른 제3자한테 포괄적 대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는 비영리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가 자 포괄적 대리권 인정 안 된다. 왜 안 된다? 명문의 규정이 있다. 62조. 해설 부분 일본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상해대 타인을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특정한 행위. 그러니까 포괄적 대리권 인정 안 된다. 민법상. 비영리 법인에 있어요. 잘 물어봐요, 시험에. 1번의 2번 지문도 보시면 법인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규정해야 되고 또 등기도 해야 돼. 혹시 조문 가지고 계신 분은 나중에 지금 보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오실 조문도 갖고 오셔. 자, 41조와 관련된 지문은 41조, 60조 두 개의 조문.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4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효력이 없다. 자, 60조를 가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물어보는 문제 지문은 뭐야? 60조가 되는 거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제3자 선이든 악이든 즉 악인 제3자한테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잘 나온다. 이사의 대표권제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대항 못하는데 이 제3자가 악이어도 그자한테 대항 못한다 이 소리야. 악이어도.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2번을 가보시면 불법행위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3번 지문이죠. 이번에 3번 지문과 같은 문제는 사용자 책임에서도 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똑같이 비슷한 규정이, 비슷한 판례가 있다라요. 비슷한 판례가. 자, 이번에 3번 지문은 비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또는 법령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또는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35조 1항, 즉 대표자의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를 봐서 피해자가 법인한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35조가 불법행위 책임 관련해서 35조 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즉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대표자 개인의 750조에 대한 불법행위도 인정돼야 되고 그 대표자의 행위가 뭐가 있어야 돼?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법인한테 35조 1항에 따라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대표자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법상 법인한테도 또는 비법인 사단 같은 취지죠.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대표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뭐로 봐? 부진정 연대채무로 본다. 그렇죠? 자,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연대채무 아니에요. 부진정 채무. 그래서 35조 1항은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지 법인한테 또는 비법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무 관련성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근데 판례는 또 어떤 취지냐면 일종의 외형 이론의 어떤 외형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외형 이론을 좀 완화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피해자가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한테 책임 못 묻는다라는 취지인 판례예요. 그래서 뭘 시험에 잘 물어보냐? 자, 중대한 과실로 몰라야지 경과실로 몰랐다. 그러면 적용 안 된다라는 규정. 이 판례는. 다시 35조는 이런 취지야. 민법상 이사는 거의 대표자급이에요. 각자 대표니까. 그치? 이사는 각자 대표잖아. 그래서 대표권 있는 이사가 빌 750조에 따라 피해자한테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피해자는 그 대표자한테도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근거는 750조. 또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한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근거는 35조 1항.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 대표자가 그 법인에 관련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러니까 외형 이론에서 직무 관련성은 포괄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피해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 몰랐다면 법인한테 책임 못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경우 책임 못 묻는 것이지 경과실로 몰랐다. 단순한 과실 이럴 때는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법리가 어디서 적용된다고? 756조. 750조가 뭔데?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750조. 사용자, 750조 사용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 피용자의 행위가 그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업무 관련성, 또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사용자한테 피해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런데 피해자가
그 업무 관련성,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 질문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것이 몰랐다면 사용자한테 책임 못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다? 경과실로 몰랐냐? 중과실로 몰랐냐? 중과실로 몰라야 돼. 경과실은 관련 없다고. 그러니까 경과실을 몰랐을 때는 다 그냥 책임 물을 수 있다고. 이거 잘 나온다, 이거 시험에. 틀린 게 뭐야? 동그라미 3번에 왜 틀렸어? 가로 부르게 됐지. 중과실, 경과실을 불문한다. 이게 틀린 거지. 경과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말이야. 2번에 4번 지문. 재개발 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자, 거기 가로를 묶어보세요. 재개발 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자, 거기서부터 가로. 조합에게,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한테 바로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 이걸 가로를 묶으라는 얘기예요. 함으로써 재개발 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 손해, 직접적 손해가 아니라 간접적 손해. 만일 조합원이 직접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돼? 바로 그냥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조합원이 비법인 사단에게. 그런데 재개발 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 조합이 손해를 입고, 이건 직접 손해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조합원한테 뭐야? 간접적 손해 입었다면 35자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손해 개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법 조항이에요. 위법이 뭔데? 35조 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누가 누구한테? 조합원이 비법인 사단한테. 그런 뜻인 거예요. 이런 거야. 35조는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조합원이 손해를 입었다면 비법인 사단한테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수 있는데 간접적 손해는 적용 안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3번을 가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 질문이죠. 한번 5번 질문.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 터자가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 48조. 48조를 한번 가볼게요. 또 가끔 물어봐요. 전환체 판결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객관식. 주관식은 나올 가능성이 좀 거의 없어요. 객관식은 이걸 가끔 물어보더라고. 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판례지만 전환체 판결이 하나 있다고. 48조를 가보면 없으신 분, 조문 안 갖고 오신 분은 체크해뒀다가 집에 가서 확인. 48조 1항, 2항 이게 되는데 1항은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 가로로 묶는 거죠. 법인이 성립한 때 법인의 재산이 그러니까 출연재산이 민법상 재단법인과 관련해서 출연재산이 어느 시점에 그 법인한테 귀속하냐라는 거예요. 재단법인과 관련해서.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근데 문제는 48조 1항에 따르면 법인이 성립한 때 그 출연재산이 귀속되는데 문제는 부동산 같은 경우라면 부동산 재산을 출연했어요. 그럼 법인이 성립하면 바로 부동산이 그 법인한테 귀속돼 버리냐라는 거예요. 재단법인한테. 그게 아니지. 부동산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해. 등기. 186조가 문제가 생긴다라요. 그때 뭐 어느 때 부동산 같은 건 등기할 때 귀속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48조 1항에 따르면 어떻게? 명문의 규정이 있잖아. 법인이 성립한 데, 법인이 설립 등기하면 그냥 귀속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근데 전환체 판결은 뭐야? 대내관계, 대외관계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자, 출연자하고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언제? 법인이 성립하면 귀속되는 걸로 법률 행위를 판단하고 제3자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어떻게? 등기한 때로 보고 이렇게 대내관계, 대외관계 나눠서 보는 게 전환체 판결의 다수견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그거 물어보는 문제가 3번에 5번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 말을 살짝 꼰 거야. 응용한 거야. 결론은 그 얘기야. 자, 48조 2항을 볼게.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성립하는 때는 출연자에서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자, 조문이 이렇게 됐어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 그럼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 사망하면 유언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 출연재산을 유언으로 했어요. 그럼 유언자가 사망하면 법인한테 귀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돼야 돼? 법인의 설립등기도 돼야 되겠지. 유언의 효력이 사망하고 그러니까 법인이 일단 설립등기 돼 있다는 전제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설립돼 있고 그 다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면 법인한테 귀속하는 거죠. 자, 포괄유증은 문제없어. 특정유증이 문제야. 특정유증. 특히 부동산 특정유증. 부동산 특정유증도 유언자가 사망하면 바로 법인한테 귀속하냐 이 소리예요. 이게 아니고 법인과 유언자 사이는 그렇지만 다른 제3자 관계에서 뭐라고? 포괄유증은 아니에요. 포괄유증은 당연히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면 왜? 포괄승계니까. 그렇지만 특정유증은 뭐야? 부동산 특정유증은 대외관계에서는 등기할 때 귀속하는 걸 봐야 된다.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48조 1항하고 2항. 자, 이제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가볼게요. 5번.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 출연행위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 48조예요. 법인이 성립 후에 법인에게 귀속한다. 특히 그 48조 1항을 말하려고 하겠죠.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출연재산이 법인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뭐야? 대외관계지. 제3자 관계 뭐가 필요하다고? 등기. 관계에서는 등기가 필요한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짝 응용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도 위 요건에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그게 틀렸지. 끄트머리가 틀렸지. 3번 질문도 가볼게요. 민법 47조 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 규정되는 민법 555조. 555조는 서면에 의한 증여인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증여와 관련해서 서면에 의한 증여는 마음대로 해제 못해요. 철회 못해요. 하지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어. 하지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도 이미 이행이 완료됐다면 해제 못해. 철회 못해. 그럼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했는데 이행 완료는 언제를 보냐? 등기. 목적물 인도 아니야? 등기. 등기가 이행 완료야. 등기됐다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하더라도 철회, 해제 못해요. 하지만 그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라면 언제든지 역시 또 철회할 수 있다. 근데 철회권은 10년인데 철회권 형성권으로서 10년 제적 기간 걸리냐? 10년 지나면 철회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 특수한 철회다. 10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 관련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이행이 완료됐다면 해제 못해요. 이행 완료를 부동산은 뭘로 본다? 목적물 인도가 아니라 등기. 이행 완료 등기로 본다. 등기된 다음에 해제 못한다 이 소리예요. 서면에 의한 증여는. 그래서 서면에 의한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에 의한 증여는 증여 안 되는 거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가 해제가 되는 거죠.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 취소와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라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증여, 서면에 의한 증여, 서면에 의한 출연이라면 해제 행사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민법 총칙상 취소는 해제는 된다. 민법 총칙에 따라 출연자의 착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망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번을) 가보시면 좀만 더 할게요. 민법상 법인이 옳지 않은 것은 답지문 5번 지문.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 틀린 거야. 과실. 중대한 과실이어야지. 그냥 과실이라고 표현한 것은 경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말해줘. 틀렸다라는 거예요. 4번에 3번 질문을 가볼게. 3번 질문은 법인격 남용을 말해요. 법인격 남용.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집행력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질문이죠? 네. 즉 채무자는 을 회사인데 을 회사가 다른 갑 채무를 런탈하게 해서 갑
갑이라는 회사를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갑회사, 의뢰사가 같은 회사예요, 사실은. 대표에서 같고. 이럴 때 피해자는 원래는 소송은 의뢰사한테만 제기해야 돼요. 그렇죠? 의뢰사만 자기가 채무자의 의뢰사. 그런데 다른 갑회사한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원래는 법인격에서 다르기 때문에 제기 못하는데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서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다면 갑회사한테 소송 제기해서 판결받아서 집행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얘기야. 그런 것이지 을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 대한 효력을 갑회사한테 미치게 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가끔 물어본다라는 거죠. 5번 문제가 올해 문제가 하나 있죠. 5번 문제가 민법상 법인 옳지 않은 것은 자, 너무 최근 판례들을 가지고 문제를 답지문을 만들었어요. 이 당시 때 이제 올해 문제에서 아주 최근은 아닌데 그 5번에 3번 지문 우측에 있는데 답지문을 보면 2018년 7월 20일자 판례죠. 아주 최근 판례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판례집 같은 거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판례집 한번 딱 봤다면 뭐 쉽게 답을 골라내는 거죠. 안 봤다면 헷갈리는 거고. 자, 5번에 3번 지문이 답지문인데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 처분하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는 건 맞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해준 행위가 재단법인이 제3자한테 저당권 설정해준 행위가 처분행위냐라는 거예요. 처분행위냐. 그래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냐? 그럴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 판례를 안 보면 어떻게 해? 틀리는 거야. 틀리기 쉬워. 자, 해설 부분을 가보시면 3번 해설 부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정관의 기상을 변경하여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물론 특별한 사정, 정관의 규정이 있어. 저당권 설정 행위는 정관에 기재하기로 하고 처분하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도록 하자. 이런 어떤 정관의 특별 규정을 넣었다면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일반 원칙에 따라 저당권 설정에는 정관의 기상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 때문에 주무관청 하지 않아도 된다. 틀리기 쉽다고 안 받으면 그걸 받으시는 거고 나머지는 5번 지문관에서는 1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이 같은 판례에서 나온 지문이에요. 자, 그 중에서 5번의 1번 지문 정도만 저는 볼게요. 자, 그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는 주총 결의와 관련해서는 소수 사원권의 주총 결의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규정이 있고. 그러면 주총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 이사가 여러 명이면 이사회를 줄 수 있죠. 자, 물론 필수 기간은 아니에요. 이사회 결의와 결의와 관련해서 이사회 총회와 관련해서 이사회 결의 관련해서 그 법원의 허가를 얻는 법원의 후견적 지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게 하는 규정 내지는 판례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 그럼 틀린다라는 거예요. 주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럴 수 있어요. 소수사원권. 그렇지만 이사회는 주총과 다른 거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에서는 법원의 허가? 그럼 틀린다라는 거예요. 5번에 1번 질문을 가보면 과반수 이사가 민법 58조 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자 여기 많이 문제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럼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답지문으로. 좀만 더 하면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은 비법인 사단, 즉 권리 능력 사단한테도 적용이 돼요. 자, 다만 뭐만 적용이 안 돼? 등기와 관련된. 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것은 설립 등기를 안 한 경우야. 설립 등기를 해야지 법인이 되는 거야. 민법상 법인.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하고 비법인 사단, 법인과 관련해서는 등기에 관한 규정만 빼고는 법인에 관한 규정이 권리 능력 사단에 비법인 사단에 다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35조도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사단한테 적용된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1번. 종중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비법인 사단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종중이
설립 등기를 별도로 하면 법인이 될 수는 있어요. 법인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요건을 갖춰서. 근데 보통은 종중은 등기 안 해요. 거의 대부분 그냥 비법인 산하 형태로 존재하지. 종중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지문이죠.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는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유효로 볼 수 없다.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다.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추인하면 소급해 있는가? 소급해 있다. 거기까지. 소급해 있어요. 추인, 유효다. 소급해 있다. 거기까지. 1번의 3번 짐을 보면 공동 선조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여 자, 그 가로를 묶으시는 거지. 종중 유사단체. 설립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휴일자 및 민법 103조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자, 이 종중을 둘로 나눠서 봐요. 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 즉, 고유의 의미 종중 아닌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본다고. 자, 고유의 의미 종중, 고유의 의미 종중 아닌 경우. 고유 의미의 종중 아닌 경우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종중 유사단체. 즉, 사이비 종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비 종중. 자, 고유 의미의 종중은 성년 남자만으로 구성 안 돼요. 남녀 평등 헌법 최상위 규범으로는 전체법 질서에 반해요. 근데 남자만으로 성년 남자만으로 구성하는 그러니까 여자도 포함시켜야 된다. 성년이면 다. 근데 종중 유사 단체는 적용 안 된다. 남자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유 종중이 아니지. 또 물어본다라는. 자, 1번의 4번 지문도 보시면 4번 지문. 비법인사이 총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총무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은 총무의 관리 처분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원층의 결의 얻을 필요 없다.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거예요. 5번 지문. 종중 토지에 관하여 지급되는 수용 보상금은 종중원의 총유로 종중재산은 총유니까 종중의 정관, 규약 있으면 그게 우선, 없으면 사원층의 결의. 자, 종중재산을 처분하는데 종원한테 나눠주려고 그래. 그 처분이잖아. 그럼 어떻게?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게 우선, 없으면 사원층의 결의, 종중층의 결의. 왜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결의는 비영리 사단으로서 종중성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2번 비법인 사단 옳지 않은 것은 3번 지문이고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의 일부는 종중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충의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고 비법인 사단의 행위는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각자 할 수 없어요. 자, 공동 소유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 형태예요. 자, 종중재산의 소유 형태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총유예요. 총유. 자, 공유라든가 합유는 지분이 있어요. 구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유, 합유. 자, 합유도 지분이 있어? 합유도 지분이 있어. 차이점은 공유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 개념이야. 합유는 개개의 조합재산 지분 개념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 지위에서 갖는 추상적 의미에서 지분이야.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공유에서 지분은 처분 자유가 있어. 하지만 합유에서 지분은 처분 자유가 없어. 즉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처분 못해. 지분은 각각 있는데. 그래서 지분이 각각 있기 때문에 못도 할 수 있어.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어. 근데 총유는 지분이 없어.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 각자 못한다. 사원층의 권리를 얻어야 된다.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지. 2번에 4번 지문. 종중 재산을 분배하면서 남녀 성별 구분에 따라 분배할 방법 어쩌고저쩌고 남녀 평등 위반하면 무효. 어려운 거 아니고 5번 지문. 2번 5번 지문. 비법인 사단이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비법인 사단인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총유물 자체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는 전환적 판결인데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한 10분 정도 쉴게요.